안녕하세요. Welcome 투더리붐 to Mr. TV입니다. Tuderi TV. 지난 2부에서는 광우병 하나로 완전히 뒤집힌 세계 쇠고기 시장의 권력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접시 위에 오르는 스테이크 한 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새벽 목초지에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는 송아지부터 숙성고를 거쳐 식탁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되는 스테이크의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호주 리버리나 지역의 어느 목장 새벽 5시예요. 안개가 자욱한 목초지 위로 해가 떠오르고 목장 주톰은 낡은 픽업트럭을 몰고 울타리를 점검하러 나갑니다. 3대째 이어온 500헥타르 목장에는 앵거스 소 800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어미소 옆에서 뛰노는 송아지들, 멀리서 들리는 까마귀 울음소리, 신선한 풀 냄새와 소똥 냄새가 섞인 목장의 아침이 시작되죠. 톰은 4대조 할아버지가 개척한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시절에는 양을 키웠지만 아버지 대에 소로 바꿨고 지금은 앵거스만 전문으로 키운답니다. 매일 아침 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통을 점검하고 목초지를 옮겨주는 게 그의 일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귀에 달린 태그를 보면서 언제 태어났고 어떤 혈통인지 다 기억하고 있죠. 스테이크의 맛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바로 품종, 나이, 그리고 마블링이랍니다. 이 3가지가 완벽하게 조합되어야 입에서 녹는 스테이크가 탄생하죠. 톰의 목장에서 자라는 앵거스 소들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보스타우루스와 보스 인디쿠스라고 불리는데 보스타우루스는 유럽 원산의 소로 앵거스와 헤어포드가 대표적이에요. 검은색 털의 몸집이 단단한 앵거스는 마블링이 풍부하고 육질이 부드러워서 전 세계 스테이크의 주인공이랍니다. 헤어포드는 갈색 몸에 하얀 얼굴이 특징인데 앵거스보다 약간 덜 부드럽지만 풀을 먹고 자라는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보스 인디쿠스는 인도 원산의 소인데 브라만이 대표적이에요. 등에 혹이 있고 더운 기후에 강해서 호주 북부나 브라질 같은 열대 지역에서 많이 키우죠. 그런데 브라만은 근육 섬유가 거칠어서 스테이크용보다는 갈아서 만드는 그라운드 비프나 가공육에 주로 사용돼요. 고급 스테이크 브랜드들은 보스타우루스 비율이 높은 혈통을 선호한답니다. 잭스 크릭이나 레인저스 밸리 같은 호주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100% 앵거스나 헤어포드 혈통만 사용해요. 톰의 블랙 앵거스들은 생후 18개월까지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자라요. 비가 내린 다음날 목초지는 초록색 윤단처럼 푸르고 소들은 하루 종일 풀을 뜯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되새김질을 하며 쉬죠. 자연 그대로의 삶이에요. 하지만 18개월이 지나면 소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카길의 구매 담당자가 톰의 목장을 방문해요. 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귀 태그를 스캔하며 개체 정보를 확인하죠. 호주는 국가 단위 가축 이력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모든 소에는 귀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 태그에는 개체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서 어느 목장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예방접종 기록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답니다. 한국의 한우 이력제와 비슷한 시스템이죠. 구매 담당자는 생후 18개월에서 20개월 된 앵거스 소 50마리를 선별해요. 건강하고 체형이 좋은 소들이죠. 톰은 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트럭에 싣습니다. 이 소들은 이제 30km 떨어진 진달리 피드롯으로 향해요. 진달리 피드롯, 이곳은 톰의 목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드넓은 목초지 대신 울타리로 나뉜 좁은 구역들이 있고 각 구역마다 수백 마리의 소들이 먹이통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약 1만 5천에서 2만 마리를 수용하는 이 대형 시설에서 소들은 생애 처음으로 국물을 맛보게 됩니다. 피드롯 관리자 사라는 매일 사료 배합기를 점검해요. 옥수수 60%, 보리 20%, 건조 15%, 미네랄과 비타민 5%로 정밀하게 배합된 사료죠. 피드롯에 처음 도착한 소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처음 2주간은 건초 비율을 높여서 서서히 적응시킨답니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곡물 비율을 높이면서 100일에서 200일간 집중 비우기 시작돼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소들에게 피드롯은 답답한 곳이지만 에너지가 높은 곡물사료 덕분에 빠르게 살이 쪄요. 근육 사이사이에 하얀 지방이 박히기 시작하면서 마블링이 만들어지는 거죠. 100일 정도 곡물을 먹이면 적당한 마블링이 생기고 200일 이상 먹이면 프라임급 마블링이 완성된답니다. 일본의 일부 아기 브랜드는 500일 이상 곡물을 먹이는데 코베규나 마스자카규 같은 최고급 브랜드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사라는 매일 소들의 몸무게와 건강 상태를 체크해요. 병이 생기면 즉시 격리해서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죠. 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기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사라의 아버지도 피드롯에서 일했고 할아버지는 목장주였어요. 3대째 소를 다루는 집안이지만 사라는 대학에서 동물 영양학을 전공했답니다.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피드롯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라스패드와 그레인패드의 환경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라스패드 쏘는 목초지에서 풀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추가 사료가 필요 없어요. 자연 그대로의 방식이죠. 반면 그레인패드 쏘는 옥수수와 곡물이 필요한데 이 곡물을 재배하려면 많은 물과 토지가 필요해요. 미국 중서부의 옥수수 생산지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탄소 배출량도 차이가 나요. 그라스패드는 자연 목초지에 탄소 흡수 효과가 있지만 그레인패드는 곡물 재배와 운송 과정에서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된답니다. 물 사용량도 그레인패드가 훨씬 많아요. 1kg의 그레인패드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약 15,000L의 물이 필요한데 그라스패드는 절반 정도만 필요하죠. 환경을 생각하면 그라스패드가 더 지속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마블링이 풍부한 그레인패드를 선호해요. 맛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랍니다. 호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생산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라스패드는 유럽과 중동으로, 그레인패드는 아시아로 수출하는 거죠. 목초지가 넓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 목장을 두고 출하 전에 피드롯을 옮겨 곡물을 먹이는 시스템이랍니다. 진달리 피드롯에서 200일간 곡물을 먹은 소들은 이제 출하 시기가 됐어요. 평균 30개월령, 체중 700kg에 달하는 건강한 소들이죠. 소들은 다시 트럭에 실려 40km 떨어진 와가와가의 카길 도축장으로 향합니다. 와가와가, 이 도시 이름은 원주민 유라주리 언어로 까마귀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머레이 강과 머런비치 강이 흐르는 이곳은 물과 나무가 풍부해서 까마귀들이 많이 모였던 지역이거든요. 까마귀가 모이는 곳이라는 건 생태계가 풍부하다는 의미예요. 물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면 소를 키우기 좋죠. 그래서 이곳에 대형 도축장과 가공시설이 들어선 거랍니다. 카길 와가와가 공장은 일주일에 6,000에서 7,000 마리를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이에요. 650명의 직원이 3교대로 일하며 한 마리의 소가 도축되고 부위별로 나뉘어 포장되기까지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품질관리 책임자 마이클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그는 매일 도축된 소의 도체를 검사하며 마블링 점수를 매기죠. 마이클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마블링 분포예요. 마블링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 모든 부위의 품질이 균일하거든요. 리바이 부위를 잘라 단면을 보면 하얀 지방이 대리석 무늬처럼 박혀있는 게 보여요. MB2 이상이면 아시아 시장으로, MB0에서 1이면 유럽 시장용으로 분류된답니다. 마이클은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공사하며 30년간 수백만 마리의 소를 봐왔지만 여전히 완벽한 마블링을 보면 감탄한다고 해요. 부위별로 나뉜 고기는 이제 숙성실로 향해요. 숙성실 관리자 데이비드는 온도와 습도를 섭씨 0.1도, 습도 1%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해요. 숙성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드라이 에이징과 웨트 에이징이랍니다. 드라이 에이징 실은 마치 와인 저장고 같아요. 온도 1도에서 3도, 습도 75%에서 85%로 맞춰진 공간에 커다란 고기 덩어리들이 흙에 걸려있죠. 21일에서 45일 정도 숙성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효소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깊어진답니다. 제이는 매일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며 고기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는지 확인해요. 좋은 곰팡이는 풍미를 더하지만 나쁜 곰팡이는 고기를 망치거든요. 드라이 에이징의 단점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무게가 15%에서 30%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표면도 딱딱해져서 잘라내야 하고요. 100kg 고기를 넣으면 70kg 정도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피터 루거 같은 전설의 스테이크하우스들은 28일 드라이 에이징을 고집하는데 이게 바로 그들만의 시그니처 풍미를 만들어낸답니다. 웨트 에이징은 훨씬 단순해요. 진공 포장한 고기를 냉장 보관하면서 7일에서 21일 정도 숙성시키는 거죠. 진공 상태라 수분 손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수입 쇠고기는 웨트 에이징으로 숙성되는데 드라이 에이징보다 풍미는 덜하지만 경제적이고 육즙은 더 많답니다. 숙성이 끝난 고기는 부위별로 정밀하게 잘려요. 정육 전문가 주는 40년 경력의 장인이에요. 그는 카라나로소 한 마리를 완벽하게 부위별로 나눌 수 있죠. 리바이, 서로인, 텐더로인, 청롤, 브리스킷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칼을 넣어요. 을 발라내고 지방을 다듬고 스테이크용으로 적당한 두께로 자르는 그의 손놀림은 예술이에요. 준의 아버지도 정육점을 했고 아들도 지금 이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3대째 이어지는 기술이죠. 잘린 고기는 진공 포장되어 냉동 또는 냉장 컨테이너에 실려요. 호주에서 한국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리는데 운송 방식에 따라 숙성 진행 여부가 달라져요. 냉장 상태로 운송하면 숙성이 계속 진행되지만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하면 숙성은 멈춘답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의 대부분은 냉동 상태로 들어와요.
울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통관을 거쳐 육가공 업체나 수입상으로 넘어가요. 수입업자 김 사장은 20년간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해왔어요. 통관은 15년 전 호주 방문 때 처음 만났고 그 이후 매년 톰의 목장에서 나온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죠. 대기업이 직거래를 제안했지만 톰은 김 사장과의 신뢰를 택했어요. 15년간 쌓인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김 사장의 창고에서 고기는 다시 정육점, 레스토랑, 대형마트로 유통돼요. 강남의 한 스테이크하우스 셰프 제이크 리는 매주 김 사장에게 리바이 50kg을 주문해요. 이 셰프는 고기를 받으면 먼저 색깔과 마블링을 확인하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눌러보며 탄력을 체크하죠. 30분간 상온에 두 온도를 맞춘 다음 소금과 후추만 뿌려서 고온에 구워내요. 겉은 바삭하게 캐러멜라이징 되고 속은 촉촉하게 익으면서 마블링이 녹아내려 육즙이 폭발해요. 손님이 칼을 넣으면 스테이크에서 붉은 육즙이 흘러나오고 첫 입을 베어 물면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죠. 이게 바로 완벽한 스테이크예요. 이 한 점의 스테이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을까요? 목장주 톰, 피드로 관리자 사라, 품질 관리자 마이클, 숙성실 관리자 리, 정육장 인준, 수입업자 김 사장, 그리고 셰프 제이크 리까지. 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완벽한 스테이크가 탄생한 거랍니다. 오늘 투더리군 TV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스테이크가 되는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어요. 품종과 나이와 마블링, 그라스패드와 그레인패드의 차이, 환경적 영향, 와가와가라는 까마귀가 모이는 곳의 비밀, 호주의 개체 추적 시스템, 드라이 에이징과 웨트 에이징. 다음 4부에서는 사료와 숙성의 비밀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게요. 그라스패드는 왜 마블링이 없고 누린내가 날까요? 옥수수를 먹인 소와 보리를 먹인 소의 지방 색깔과 맛은 어떻게 다를까요? 뉴질랜드는 왜 소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라고 불릴까?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거의 썩기 직전까지 고기를 숙성시켜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공개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투더리군 TV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스테이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